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평화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공공외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과 관련돼서는 평화유지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유지군, 우리가 PKO라고 합니다. Peacekeeping Oper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PKO 활동이 어떻게 이 평화 공공 외교와 연관되는가, 그리고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KO라는 것은 분쟁 지역 혹은 분쟁 국가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벌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국제평화 유지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에 있어서 전쟁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평화에 대한, 그리고 지속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국제사회가 벌이는 활동을 평화 공공외교다, PKO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PKO 활동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유엔이 주도하는 그러한 PKO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고요. 유엔이 파견 비용을 부담해서 이 안전보장이사회, 유엔의 한 기구죠.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침에 의거해서 평화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만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이해 당사국이 주도해서 다국적군으로도 PKO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보리의 결의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유엔과 좀 관련이 된다 하는 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엔의 PKO 활동은 지금 2022년까지 대략 70건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은 1948년에 예루살렘 정전 감시단,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 과정과 관련돼서 나타난 분쟁에 있어서 정전을 했죠. 그 정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국제사회가 가서 감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평화유지군은 파병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 군인들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은 저개발국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월 1,000불 이상의 보수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주 노동자처럼 저개발국에서 군인으로서 유엔 평화유지군에 오게 되는 것이죠. 또 유엔뿐만 아니라 소위 핵심 당사국의 다국적군도 있습니다. 이 다국적군의 PKO 활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 주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지역에 있어서의 기구 혹은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PKO를 만들어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유고슬라비아라고 하죠. 이 코소보 지역에서 분쟁 발생했을 때 유럽의 나토, 미국과 관련된 나토가 코소보에 PKO를 파견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에도 PKO를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국적군에 의한 PKO 파병에 대해서는 이게 인도주의적인 것이냐, 아니면 핵심 이해 당사국들의 군사 개입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 공공 외교라는 속에서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평화 조성, 평화 유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외교, 그리고 전후에 분쟁 발생 후 전후에 평화를 구축하고 또는 평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강제로 이행하는 그러한 것이 PKO 평화공공회의 주요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PKO 활동, 한국은 어떨까요? 이 한국의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국과 관련돼서는 PKO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PKO 활동의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PKO 역사는 1991년 걸프전까지 올라갑니다. 이 걸프전 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한국군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비전투적인 것에 참여를 한 것이죠. 국군 의료지원단, 그래서 의료에 대한 지원 또는 수송에 참여해서 공군 수송단이 참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1993년에는 소말리아에 상록수 부대가 파병됐는데요. 주로 공병부대입니다. 공병부대라는 건 뭘까요? 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하는 부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비전투적인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PKO는 2009년에 들어와서 법제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속 파견법이 통과됨으로써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 참여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2010년도부터 한국의 글로벌 차원, 지구촌 차원에서의 하나의 기여에 대해서 중시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여 공공외교 측면에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평화적인 측면에서 활동을 하자. 그러니까 평화 공공외교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의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유엔의 PKO 활동에 있어서 한국이 10대 재정공여국, 그러니까 PKO 활동에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10개 이내에 들어가는 기여를 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19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한 7, 8년 정도 되겠죠? 한 53,650명 정도를 파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상 한국의 PK 활동은 이 다국적 군으로 이 파병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제외를 했다. 그리고 이 전투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제외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K 활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한국의 중견공여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간적이다, 틈새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중견국가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한국은 일본에 의한 식민지를 경험을 했죠.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원조를 이렇게 기여를 많이 하는 나라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다. 지구상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는 그러한 중견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특성에 맞는, 중견국 특성에 맞는 공공 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지원 위주로 하게 되고 다른 비군사적인 차원에서의 다른 역할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과 같은 다자적인 국제기구에서 참여를 하고 여기서 여러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활동을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개발도상국들과의 상호소통을 통해서 PKO의 역할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소통 강화니까 공공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외교로서 안보공공외교, 평화공공외교로서의 PKO라고 하는 것이 공공외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공외교, 정책공공외교, 안보공공외교, 평화공공외교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의 국민들의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KO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PKO를 잘 모르는데 공공외교도 모르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PKO 평화공공외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이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사업 자체가 하나의 공공외교의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또 평화공공외교의 하나의 목적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전 지구적, 지구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중견국가로서,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공공외교를 PKO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